안녕하세요. 지난 비디오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결국 이제 OLS 최소자승 통상 최소자승 추정법을 통해서 다중외계 모형을 이제 추정을 해가지고요. 지금 이제 추론 영역으로 넘어가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추론 영역으로. 그래서 이제 단순 선형외계 모형 정리 2와 3에서 본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2 했죠. 분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모형 식별이 그러니까 model specification이라고 했는데, 모형 식별이 잘못된 경우, 그러니까 모형에 있어야 되는 변수인데 이제 누락이 되는 경우, 그죠? 이것이 이제 누락이 안 된 케이스와 비교해서 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봤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x2라는 변수의 그 모집된 회귀 모형에서 β2가 0라는 건 x2라는 게 y의 어떤 움직임의 설명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뺀 경우에는 예를 들면 β2를 집어넣은 경우, x2를 집어넣은 경우나 안 넣은 경우나 그 x1의 그 개수의 추정치에 대해서는 바이어스가 없다. 이 경우에 그러니까 x2가 불필요한 이제 변수인 경우 그걸 넣든 빼든 그 x1 변수의 그 추정 개수 β1 핵과 β1 틸다는 모두 불편 추정량이다. 이 β1에서 이제 x2를 집어 넣었을 때 요거 이제 β1 틸다는 x1만 집어넣는 거죠. x2 없이.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경우든 불편성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근데 분산은 달라요. 하지만 분산의 경우 이렇게 된다. 즉 필요 없는 설명 변수를 넣은 경우 우리 그 지난 슬라이드에서 논의를 했죠. 필요 없는 설명 변수를 넣은 경우에 그 추정치의 분산이 넣지 않은 경우보다 크다. 비효율적이다. 이건 뭡니까 결국? 필요 없는 설명 변수를 집어넣는 경우 다른 설명 변수의 불편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그 다른 설명 변수의 분산에 영향을 미쳐요. 비효율적으로 만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필요 없는 변수를 집어넣었다고 해서 집어넣을 경우에 안심할 수는 없는 거죠. 분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효율성에. 그리고 이제 x2가 y의 부분 효과를 가지지 않는데 전혀 필요 없는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모형에 포함을 시키게 되면 결국은 이게 이제 상관관계를 넘어서서 다중공존성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고 추정량이 더 비효율적으로 된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비효율적이. 결국 그 크기는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그 R1 제곱에 크게 달려 있겠죠. R1 제곱이 뭐 제로라면요 문제가 없겠지. 그렇죠. 문제가 없겠지만 그 값이 점점 커짐에 따라 가지고 분산은 커지겠죠. 그래서 관련 없는 변수를 모형에 포함시킨 결과 x1과 x2가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상황을 빼고는 극히 드문 케이스죠. β1의 추정량, β1의 핵, 분산 자체는 증가하게 된다라는 게 그때 하이미점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단순회귀 모형에서의 정리 3의 케이스로 넘어갑니다. 시그마 제곱이라는 것 자체가 모수거든요. 시그마 제곱. 시그마 제곱을 추정을 해야 되거든요. 시그마 제곱을. 여기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시그마 제곱을 추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그마 제곱의 추정치는 어떻게 구한다? 잔차들의 제곱 합을 n-k-1. 요 k는 뭐다? 표본의 크기 k는 뭐다?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모수의 수인데 절편 빼고 요 이제 마이너스 1이 절편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sum of squares of residual 그래서 잔차 제곱합을 n-k-1로 나누고 요 잔차라는 거는 우리가 단순회귀 모형에서 똑같지요. 실제 y값에서 추정된 y값을 뺀 겁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이 요 부분이 뭡니까 여러분? 요 부분이 yi의 해시잖아요. 그죠? 요 부분이 그러니까 실제 관찰치 y에서 이 다중회귀 모형에서 추정된 y의
추정치 y hat을 뺀 거죠. 그 각각의 관찰체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그 UI가 나오게 되고, UI hat이죠. UI hat이 나오게 되고, 그걸 제곱한 걸 다 더하면은, 이제 그거를 n-k-1로 나눠주면은, 시그마 제곱의 hat이 된다. 이거 죄송합니다. 시그마 제곱의 hat입니다. 완전 다른 내용이죠. 시그마 제곱과 시그마 hat의 제곱은 다르니까. 자, n-k-1은 관측치의 수가 n이고, 표본의 크기죠. 뭐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독립변수의 수가 이제 k개. 그죠? 결국은 이제 요것이 이제 자유도죠. 자유도가 되고 결국은 요것이 이제 설명 변수에 붙어 있는 그 개수의 추정치가 이제 개수가 k개가 있고 절편이 이제 비타 0가 하나 있으니까 k 플러스 1이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추정해야 되는 모수는 k 플러스 1개가 있는 거죠. 방정식에서. 자, 보면은 뭐 이건 당연히 n-k-1은 당연히 계산 가능하고, SSR이라는 건 추정을 하게 되면 잔차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곱한 걸 다 제곱해서, 그걸 구한 거를 잔차들을 제곱해서 더하면 되니까 다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여기가 n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강조하지만 n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단순 회귀 모형에서 뭐였어요? n-2지요. 왜냐하면 비타 0와 비타 1 이 두 개의 모습을 추정해야 되니까 n-2 n으로 나눠주면은 저 오차항의 분산에 대한 불편 추정치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라고 얘기했고, 그 연장선상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정리가 이제 들어가죠. 저렇게 구한, 그러니까 만약에 가정 MLR1부터 MLR5까지가 충족이 된다면은 앞에서 구한 시그마 제곱 햇은 시그마 제곱의 불편 추정량이다. 어떠한 의미에서? 시그마 제곱의 햇의 기대치가 시그마 제곱이라는 의미에서 불편 추정량이에요. 아셨죠? 불편 추정량입니다. 저걸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시그마 제곱의 햇을 구하고 저기다 루트를 씌워서 시그마의 햇을 구해서 어디? 잠시만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디? 여기에 있는 요 자리에다가 집어넣는 것이죠. 그죠? 집어넣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 시그마 제곱을 해서 저기다 집어넣고 루트를 씌우게 되면, 그죠? SE가 되는 거죠. 결국 SE가 저것이. 자, 시그마 제곱의 햇의 양의 제곱금 시그마 햇을 회귀의 표준오차라고 한다. 지난번에 그래틀에서 회귀의 표준오차 보여드렸어요. 그 한 주어진 표본에서 시그마 햇은 독립변수가 추가될 때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설명변수가 추가될 때 SSR이 감소해야 되지만 자유도 또한 일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아셨죠? 설명 변수가 추가될 때 이 부분도 감소하지만 이 부분도 감소하니까, 그죠?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설명 변수 추가하면 K가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 자유도는 줄어들죠. SSR도 줄어드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독립변수가 추가될 때 시그마 햇의 크기가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OLS 추정량의 분산의 제곱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유의하실 것은, 요거는 이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 이거 단순하게 뭐해서 했어요. 표준 편차지요. 그랬을 때는 당연히 그 아까 비타 Z 햇의 수식에 있는 거에다 루트를 씌우게 되니까 이렇게 되죠. 그죠? 루트를 씌우게 되니까. 근데 저 시그마 알 수가 없잖아요. 시그마 알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 시그마 햇의 제곱을 둬가지고 루트를 이제 씌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제 뭐가 된다? 표준 오차가 된다. 표준 편차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시그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된다. 요 SE, 요 표준 편차가 뭐예요? 우리가 검정 통계랑 계산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 얘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요거밖에 없다. 위에 건 알 수가 없다.
자, MLR1부터 MLR4까지의 가정하에서 OLS 추정량은 불편 추정량이다라는 걸 이미 첫 번째 정리에서 봤고요. 하지만 이 가정들에서 가정들 하에서 OLS 추정량 이외에도 불편 추정량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저 가정하에서 저 가정이 필요한지 정확히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맞을 거예요. 그랬을 때 예를 들면은 다른 추정법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듣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 OLS 그 추정량 외에도 OLS 추정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통상 최소 자승 추정법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셨죠? OLS 추정법 외에도 여러 가지 추정법이 있어요. 뭐 최우도 추정법이라든가 그리고 GMM이라고 한국말로 그죠? 메서드 오브 정률법, 그러니까 정률법, 그러니까 일반 정률법이라고 할까요? 정률법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사실은 그 경통부 2에서 제 수업에서는 약간 그거를 그때 논의했었습니다만 아마 기억을 다들 못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정률법을 통해서라든가 예를 들면 이제 최우도 추정법을 통해서 구해도 불편 추정량이 나옵니다. 그 많은 불편 추정량 중 분산이 가장 작은 추정량은 무엇인지 그래서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요거를 이제 선형 추정량에 국한해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보는데 선형 추정량이라는 건 다름이 아니고요. 추정량 자체가 요런 추정량이 요 종속 변수의 선형 결합이에요. 그래서 오메가라는 게 이제 오메가요. 이 오메가라는 게 이제 예를 들자면은 뭐 어떤 뭐 가중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중치를 통해 가지고 종속 변수의 어떤 선형 결합을 만들어내는 형태로 저 추정치가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 비타 제이, 저를 비타 제이의 틸다를 우리가 그 최우도 추정법으로 구한 어떤 그 추정량이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이제 비타 제이의 어떤 해시 OLS를 통해서 이제 주어졌다고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랬을 때 이것도 증명을 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우리 여기 단계에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가우스 마코프 정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가우스 마코프 그 가정 얘기했어요. 1에서 5까지 그죠? 자, 가우스 마코프 정리라는 걸 배우는데 이거는 이제 OLS에 정말 우리가 꽂히죠. 이 정리는 이런 표현 쓰면 여러분들 다 안 좋아하시는데. 자, MLR1부터 MLR5까지 우리가 가우스 마코프 가정들 하에서 비타 0 햇, 비타 1 햇, 뭐 K의 예를 들면 성분수가 있다고 치면 비타 K 햇 등 각각 비타 0, 비타 1, 그 비타 K까지 모수들의 가장 좋은 선형 불편 추정량이다. 선형 불편 추정량이다. 이것이 영어로 쓰면 Best Linear Unbiased Estimator라고 그래가지고 이 앞에 자들만 따서 블루라고 해요. 블루 아셨죠? 일단은 우리가 이제 말을 했지만 이미 이 두 개가 전부 요건 OLS로 구한 거고 예를 들면 요걸 최우도 추정법으로 구한 거라고 해봤을 때 요 두 개가 전부 불편 추정량이에요. 불편 추정량이에요. 선형이라는 건 Y의 어떤 선형결합, 종속변 선형결합을 둘 다 표현될 수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OL에서 추정한 추정치의 분산이 그렇지 않은 추정법에 의한 추정치의 분산보다 작다. 더 효율적이다. 아셨죠? 그래서 OLS 추정량은 MLR1부터 MLR5까지의 가정이 성립. 가우스 마코프 가정이 성립할 때만 블루예요. 그러니까 MLR1부터 MLR5까지가 충족될 때 OLS의 추정량은 블루이답니다. 이게 가우스 마코프 정리라는 게. 요것도 시험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려드렸죠. 거기 이제 있어요. 가우스 마코프 정리의 개념을 쓰는 게 그거를 중간에 했나 기말에 했나 기억이 안 나네. 기말인가 중간에 냈습니다. 가우스 마코프 정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술하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다중회귀 모형 가정의 1부터 5까지가 충족이 될 때 OLS의 추정량, 모수에 대한 OLS의 추정량은 가장 좋은 선형 불편 추정량이다. 이렇게 서술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점수 몇 점이
굉장히 낮은 경우에 점수가 좀 높다 그러면 이제 MLR1부터 MLR5까지도 서술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수식을 보여주면서 효율성도 좀 더 보여주시고 뭐 이러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MLR4가 성립하지 않으면 OLS 추정량은 편향되며 MLR4 기억하시죠? U와 X들 간의 상관관계가 없다. OLS 추정량은 편향되며 MLR5 뭐였어요? 동분산의 가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선형불편 추정량들 중 가장 작은 분산의 가치가 않는다. 아셨죠? 그러니까 불편성, 그 다음에 효율성의 측면들이 MLR4, MLR5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슬라이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끄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자, 이제 다중회귀 모형 4 지금 다중회귀 모형 3까지는 뭘 했냐면요. 다중회귀 모형 3까지는 다중회귀 모형이 무엇인가를 보고요.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다중회귀 모형에서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불편성과 그다음에 분산, 효율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시그마 제곱의 이제 추정 얘기를 한 건데 그 전에 사실은 뭔가 계속 깔려 있냐면 일과 관련해서 불편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논의가 된 겁니다. 어떤 경우에 편의가 발생할 수 있는가가 특히 더 많이 논의가 됐고 근데 분산의 식을 보면서 어떤 경우 분산이 커질 수 있고 작아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본 거예요. 왜 그런 걸 했느냐? 궁극적으로 이제 이 추론 인퍼런스와의 연결고리죠. 인퍼런스와의 연결고리입니다. 자, 이제 다중회귀 모형 4에서는 어디로 넘어간다? 여기서부터는 추론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추론의 영역. 그래서 일단은 추론의 영역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그 앞 슬라이드에서 했던 걸 정리하는 건데 이 OLS 추정량들의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분포가 표본 분포죠.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하나의 모수에 대한 가설 검정, 그 다음에 신뢰 구간 추정, 우리가 단순회귀 모형에서 했던 것과 유사하게 이제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봐요. 좀 자세히 보고요. 반복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훨씬 더 편하리라고 보고, 요거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에 뭘 하게 되냐면은, 자, 보죠. 요게 중요해요. 하나의 모수. 그 각각, 뭐, 비타1의 헷, 비타2의 헷, 비타2의 헷, 비타3의 헷, 비타4의 헷, 요 각각에 대해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뭘 다루게 되냐면, 이제 2개 이상의 모수에 대한 가설 검증을 하게 되는데, 단순회귀 모형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문제지요. 그죠? 하나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타0 빼고, 비타1 딱 하나 있잖아요. 여기 생각해 보십시오. 비타1, 비타2가 일단 있을 수가 있고, 비타1, 비타2, 비타3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들의 관계에 대한 어떠한 검정도 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비타1, 비타2, 비타3, 비타4, 뭐 이렇게 해가지고 추정을 해놨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0이 아닌지, 전체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단순 모형하고 단순 이제 회귀 모형과는 완전 다른 거죠. 아셨죠? 자, 우리가 단순 선형회귀 모형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6번째, 그때는 5번째였어요. 왜냐하면 다중공선성이나 이런 완전 공선성이 이런 문제를 다룰 필요가 단순회귀 모형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중회귀 모형으로 넘어오면서 단순회귀 모형의 이게 이제 가정 5의 이게 연장이 되겠습니다. 다중회귀 모형으로의 연장이 되겠습니다. 자, MLR6, 자, 정규분포에 대한 가정인데, 뭐가 정규분포를 가진다? 모집단의 오차항 U. 이거는 단순회귀 모형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집단 오차항 U가 설명 변수들 X1, X2, XK와 독립이며, 정규분포를 따른다. 요거 뭐라고 그랬어요? 요거 항상 이렇게 물결치듯이 오고 있는 거 follows, 그러니까 따른다. 뭘 따라요? N 대문자에 이게 정규분포, normal distribution, 정규분포. 그래서 오차항 U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근데 모수, 자기 이 분포의 모수보다 0을 평균으로 하고 시그마 제곱을 분산으로 한다. 시그마 제곱을 분산으로 하는 그러한 정규분포를 따른다. 아셨죠? 평균 0, 분산 시그마 제곱의 정규분포를 갖는다. 아셨죠? 이 가정하에서 이 U와
Y와 X들이 독립이니까 당연히 U에 대한 컨디셔널 expectation과 unconditional expectation이 전부 제로이고, 그 다음에 U의 컨디셔널 베리언스와 unconditional 베리언스도 다 시그마 제곱이다. 따라서 그죠? 따라서 MLR6를 가정하게 되면 4하고 5는 별도로 가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MLR6를 가정하는 곳에 MLR4와 MLR5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 횡단면 자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회귀 분석 시 MLR1부터 MLR6까지의 가정을, 자, MLR1부터 MLR5까지 뭐라고 그랬다? 가우스 마코프 정리라고 그랬죠. 그걸 통해서 가우스 마코프 정리를 도출해요. 근데 요거 이제 MLR6가 추가가 되면은 이 전체 6개의 가정을 고전적 선형 모형 가정이라고 한다. 클래시컬 리니어 모델 가정이라고 한다. 아셨죠? 6가지까지 가서. 그러므로 이 6가지 가정 아래서의 모형을, 다중회귀 모형을 고전적 선형 모형이라고 한다. 고전적 선형 모형, 고전적 선형 모형. 아셨죠? 이름들이 많죠, 그죠? 자, CLM, 클래시컬 리니어 모델, 그러니까 고전적 선형 모형 가정 아래에서는 OLS 추정량이 가우스 마코프 가정보다 아래에서보다도 더 강한 의미의 효율성을 갖는데요. 더 강한 의미의 효율성. 여러분 이제는 눈치채시겠죠. 누군가 증명을 했겠죠, 그죠? 증명을 했겠죠. 고전적 선형 모형 가정 아래에서 OLS 추정량이 L보다 최소 분산 불편 추정량, minimum variance unbiased estimate다. 여기서는 이제 그렇다면 가우스 마코프 정리와는 다른 게 뭐다? 가우스 마코프 정리에서는 OLS의 추정량이 불편 추정량 중 가장 선형 불편 추정량 중 가장 작은 분산을 가진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다? 6번째 가정을 추가하니까 하면서 선형 추정량이 아니라 그 모든 불편 추정량 중에 가장 작은 분산을 가진다고 해서 더 브로드하게 이렇게 가죠. 그죠? 가우스 마코프 정리에서는 모든 선형 불편 추정량 중에 가장 작은 분산을 갖는데, 그죠? CLM 모형의 가정하에서는 선형 추정량이 아니라 모든 불편 추정량, 선형 불편 추정량이 아니라 모든 불편 추정량 중에서 가장 작은 분산을 가진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 단어 개념 물어보는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어요. 아셨죠? 자, 모집단의 CLM 가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다. 결국은 뭡니까? 자, 보십시오. 자, Y와 X와 모형의 Y와 X와 U가 있습니다. X는 비확률적인 요소거든요. 근데 U가 확률적인 요소죠. 따라서 Y는 확률적인 요소입니다. 아셨죠? 제가 동분산 가정을 선형회귀 모형에서 처음 설명을 할 때, 그죠? 단순 선형회귀 모형에서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자, 보자. 주어진 X에 따라서 실제 Y 값들이 이렇게 쭉 퍼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국은 뭐다? 실제 Y와 실제 Y가 추정한 Y, 그죠? 추정한 Y 사이의 그 거리가 그게 잔치 아닙니까? 그리고 모집단에서 보면 그게 뭡니까? 오차항 아닙니까? 그 오차항들이 분포를 가져요. 그죠? 오차항이 분포를 가진다는 것의 의미는 뭐다? 결국 Y가 분포를 가진다는 얘기예요. Y가. 이 오차항의 근데 오차항의 분포의 분산이 뭐였습니까? 시그마 제곱이죠. Y. 여기는 이제 이 X의 조건을 걸었을 때 Y의 분포죠. 사실은 X의 조건을 걸었을 때 Y의 분포에 그렇기 때문에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U의 분포가 Y의 분포를 결정짓기 때문에 U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는 순간 주어진 X에 대한 Y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U가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X에 대해서 조건을 걸었을 때 Y의 분포 자체도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이거 뭡니까? 이거 기대값이죠. 이건 뭡니까? 사실은 2에 Y에
x1부터 xk까지잖아요. 그죠? 그죠? 결국은 그 모집단의 회기선이죠. 추정 회기선. 모집단의 추정 회기선이 바로 이 주어진 그러니까 x의 조건을 걸었을 때 y의 분포의 기대값이 됩니다. 기대값이 됩니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그죠? 우리가 알고 진짜 궁극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그것이죠, 바로.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정규 5창이 정규분포를 따른다. 즉 결국은 이제 y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건데요. 이 5창의 이제 정규분포를 가정하는 것이 이게 얼마만큼 합당한가? 이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제기가 될 수 있겠죠. 5창의 정규분포를 정당화하는 논거로 그 U가 5창이 Y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비관측 요소들의 합이니까 중심극한 정리에 따라서 U가 정규분포에 가깝다고 주장을 할 수가 있겠다. 뭡니까? 그리고 이 중심극한 정리 여러분 기억나세요? 센트럴 리미트 시어럼. 통계학의 그 시어럼 중에 아마 넘버 5 안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정리이죠. 중심극한 정리. 즉 모집단이 어떤 분포를 따르든, 그죠? 모집단이 어떤 분포를 따르든 표본 크기가 커짐에 따라 가지고 크기가 커짐에 따라 가지고 통계량도 이 통계량이 그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는 표본 크기가 커지면 정규분포를 따르 모집단이 무슨 분포를 따르더라도 우리가 표본을 갖다 구했을 때 이 표본의 통계량들이, 그죠? 모집단 상관없이 표본 크기가 커지게 되면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는 것을 중심극한 정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거의 주장에 기반해가지고 U가 정규분포에 가깝다고 주장을 할 수가 있지만 비판들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U 안에 엄청나게 많은 요소들이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U 안에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매우 상이한 이제 모집단 분포를 갈 수가 있다. 이 경우에도 중심극한 정리가 작동할 수는 있겠지만 얼마나 많은 요소들이 있는지 또 그 분포가 얼마나 상이한지에 따라 가지고 정규분포 분사가 그다지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Y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비관측 요소들이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것이 이제 단순 합산이 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학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그 중심극한 정리가 작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U 안에 있는 여러 요소들이 굉장히 복잡한 함수 관계로 이게 얽혀 있다. 그렇다면은 중심극한 정리는 적용될 수 없다라는 이제 문제, 이게 비판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항상 그렇잖아요. 가정이라고 우리가 이제 가정하잖아요. 이게 참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근데 얼마큼 그 가정이 이제 타당하냐의 문제인데 이러한 비판점들이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이제 실증 분석에서든지 간에 U가 이제 정규분포라고 가정할 수 있는가? 결국은 이제 우리의 판단의 문제라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통해 봤을 때 뭐 그렇게 가정해도 큰 무리는 아니겠다라든가 뭐 그런 문제라는 거죠.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제 정규분포가 의문시되고 그 이제 정의상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웨이지가 임금이 있잖아요. 일단은 임금은 음의 값을 갈 수가 없잖아요. 최저임금이라는 존재도 있고,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과연 이게 정규분포를 따를 수 있을까?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런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체포 횟수, 그러니까 소수의 정수값만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0번,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게 정규분포를 따르냐? 아니에요. 저 2번 같은 경우에는요, 저거는 포화성 분포를 따라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런 경우 다른 모형이 필요해요. OL에서 추정 가능합니다만 저것이 포화성 분포를 따른다는 걸 감안할 필요가 있어요. 결국 그렇죠? 그 다음에 실업이냐 아니냐. 이건 이제 실업이 아니면 0, 실업이면 1 이런 값을 이제 이거 기억나세요? 범주 변수. 이런 범주 변수인 경우에는 그죠? 범주 변수인 경우에 통상 최소자승법으로 추정은 가능하나. 저거는요 바이너리 디스트리뷰션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y의 분포, 즉 u의 분포인데 이것이 이제 정규 분포일까라는 의문점을 제기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뭐 다행히도 그 긴 역사를 통해서 저런 경우 다 대처할 수 있게끔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량경제학이라는 학문 자체도 엄청나게 배워야 될 과목들이 많아요. 계량경제학만 공부를 하더라도 그걸 다 헤쳐나온 어떤 그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전부 이제 익히기 위해서는 아시겠죠? 근데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2, 3번은 뭐 그렇다고 해도 1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웨이지에 대해서 이제 로그를 그때 아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웨이지를 분포를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오른쪽으로 긴 꼬리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웨이지에다 로그를 붙이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정확히 저렇게 되진 않지만 저런 형태로 수렴을 해요. 저렇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결국 그죠? 로그 값을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OLS 추정이나 이런 걸 할 때 저걸 이제 우리가 이제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이런 경우에 이제 너무 보기가 힘드니까 일반적으로 로그 변환을 물론 나중에 그렇게 되면 해석은 달라지겠죠. 추정 계수에. 뭐 그 큰 무리는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죠? 다르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일단 OLS에서 우리 가정을 하자.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U가 그랬더니 Y도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추정 계수들의 추정량, 추정치에 대한 분포를 이제 논의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자 CLM 가정, 고전적 선형모형 가정하에서 자 요거 중요하죠. 이제 근데 자 이제 각각의 비타 제이햇은 정규분포를 따르며 불편 추정량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값 평균은 모수 비타 제이고요. 그다음 베리언스는 이제 비타 제이햇의 베리. 이거 구했잖아요. 두 번째 정리해서 앞에 슬라이드 두 번째 정리해서 구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표준화 시킨다. 그러니까 요거를 비타 제이햇을 자기의 기대값으로 뺀 다음에 이걸 이렇게 사실 괄호를 치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죠? 그거를 그러니까 요거에다 루트 씌운 거. 그죠? 그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은 정규 확률 변수가 되잖아요. 정규 표준화 정규 변수가 되잖아요. 표준화 정규 확률 변수. 0을 평균으로 하고 1을 분산으로 하는 표준화 정규 확률 변수가 되잖아요. 그죠? 자, 문제는 뭐다? 요거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SE로 대체하면 이게 T분포를 따른다. 그게 이제 단순 선형외계 모형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 고전적 선형 모형 가정 아래에서 결국 요 SD를 SE 표준 오차로 이제 대체를 해서 시그마의 자리에 시그마 햇이 들어간 요거를 하게 되면은 요거는 T분포를 따른다. 자, N-K-1 요거를 자유도로 하는 그죠? T분포를 따른다. 앞에 정리해서 SD 표준 편차의 상수 시그마를 시그마 햇으로 바꾼 통계량이 자유도 N-K-1의 T분포를 따른다. 이거는 단순 선형외계 모형에서 이미 봤습니다. 저 자유도가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죠? T분포에서 자유도가 무한대인 경우 이거는 무한대가 된다면요 결국 T분포는 표준 정규분포로 접근해서 만약에 자유도가 무한대인 경우에는 그 표준 정규분포 확률 표를 봐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T분포표를 보든지 간에 아니든 간에 근데 T분포표를 여러분께 올려드렸으니까 여러분 이제 그걸로 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걸 보셔도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검정 통계량이 어떤 분포를 따르느냐를 일단은 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그 각각의 그 모수에 대한 가설 검정을 하는데, 귀무 가설은 일단 본 슬라이드에서는요, 지난번 슬라이드와 달리 우측 검정, 좌측 검정, 양측 검정을 전부 다 볼 거예요. 전부 다 자세하게 논의한다고 했죠. 자, 일단 귀무 가설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그죠? 자, 네가
뭔가를 구했어. 근데 실질적으로는 있잖아. 그거는 어떤 표본오차 때문에 생긴 거고 사실은 그건 제로야. 모집단에서는. 이냐. 그죠? 이것이 귀무가설이라고 했죠. 이것의 의미는 결국 다른 독립변수들을 다 통제하고 나면은 저 특정 설명변수 xj는 y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알았죠? 자, 위에 귀무가설이 이제 기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이제 검정할 때 사용하는 이 검정 통계량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비타 0 귀무가설화에서의 0이잖아요. 그죠? 여기 집어넣으면 0이 되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다. 이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검정 통계량이 구축이 된다. 순서는 어떻게 된다? 가설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유의 수준을 설정을 해가지고 정하고 그것에 의해서 주어지는 스레시홀드 임계치가 주어지고요. 그 주어진 임계치에 대해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해서 임계치를 넘느냐 안 넘느냐를 가지고 나중에 의사결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일단 여기서는 일단 귀무가설하고 대립가설들은 왜냐하면 세 가지 케이스가 있잖아요. 좌측 검정, 양측 검정, 우측 검정이 따라가지고 이제 그 각각을 다 볼 거기 때문에 귀무가설만 일단 서술을 하고 검정 통계량이 이렇다는 걸 일단 보여주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단측 검정이에요. 단측 검정인데 귀무가설은 뭐 이거 항상 같죠? 단측 검정이든 양측 검정이든. 자, 근데 이제 이 대립가설을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아니다. 저것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양측 검정은 아니다. 저것은 0이 아니다. 근데요, 예를 들면은 베타 Z의 햇을 추정을 해서 값을 구했더니 예를 들면 뭐 2.3이다. 양의 값이잖아요. 그럴 때는 양측 검정을 안 하고 단측 검정으로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0보다 크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죠? 라고 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 일단은 개수 추정 값이 이제 크면은 대립가설을 선호해서 귀무가설을 예를 들면 이제 대립가설이 너무 커요. 아니지 개수 추정 값이 너무 크면은 검정 통계량을 구했을 때 임계치보다 훨씬 이제 넘어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그 평균을 가지는 그러한 세계로 갔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귀무가설이 참이면 예를 들어 5%의 경우에 기각이 되도록, 그죠? 기각이 되도록 임계값을 설정을 한다. 이 경우에 어떻게 설정을 한다? 자, 여기 이제 T분포가 있고요. T분포의 그 평균은 제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예를 들면 이제 단측 검정, 우측 검정이에요. 0보다 크다가 우측 검정입니다. 우측 검정은 우측 꼬리에다가 5%를 몰아요. 아셨죠? 그래서 T분포표를 보면 여기 이제 보시죠. 아셨죠? 다음에 의해서 아래에는 아니고 다음에 의해서 여기 있죠. 다음에 예. 자, 여기 0.05 확률 5% 몰고 그 다음에 여기 1.70 자유도가 주어져야 되는데 보시면 아래에서 임계값은 자유도가 28이래요. 자유도가 28이래요. 한번 볼까요? 자, T테이블로 갑니다. 자, 여기 이제 0.05, 5%를 전부 모으고 28인 경우래요. 어떻게 된다? 여기 이제 1.701이다. 그죠? 1.701이 있잖아요. 그죠? 1.701 저기서 나온 겁니다. 1.701 아셨죠? 아래에서 임계값은 자유도가 28인 T분포에서 오른쪽 꼬리 확률이 5%가 되는 값이다. 우리가 T 검정 통계량을 구했을 때 결국 어떻게 된다? 검정 통계량을 구했을 때 검정 통계량이 만약에 이쪽에 놓이게 되면은 0을 평균으로 하는 요 분포를 따르게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된다? 어떤 양의 값을 실제로 진짜 평균으로 가지게 되는 그런 세계로 넘어간다는 의미예요. 아셨죠?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귀무가설 걔 값이 0이야 하는 세계를 기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평균으로 하는 그런 세계거든. 얘가 내가 여기 있는데 난 여기에 속하는 거거든. 아셨죠? 이미 경통분 2에서 배웠어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실제 예를 가지고 한번 보는 거예요. 예를 가지고. 자, 임금 방정식을 이제 추정을 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이제 다중회계 모형이죠. 자, 이제 로그 웨이지예요. 로그 웨이지. 여러분, 요거 웨이지 1.dta 우리가 참 많이 봤던 그 데이터죠. 그 제가 실제로 구현을 안 할 테니까 여러분 반드시 좀 해보세요. 자, 그 기존에 이제 많이 웨이지를 종속 변수로 삼았었는데 로그 웨이지도 있어요. 그 데이터셋에. 자, 로그 웨이지를 갖다가 종속 변수로 삼고 설명 변수로 education과 experience와 tenure.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육 연수와 노동시장에서의 경력과 지금 일하고 있는 그 회사에서 일한 경력이에요. tenure 이제 세 개를 놓습니다. 그래서 추정을 했죠. 이거 다중 회계 모형을 예를 들자면 이제 526명 표본이 52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R제곱은 0.316. 상당히 높은 편이네요. 0.316이면.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여기서 뭐래요? 교육과 근속연수 요것과 요것이 통제가 된 상태 속에서 경력 요것이 높으면은 요게 이제 진짜로 증가. 요게 이제 보십시오. 플러스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익스피리언스가 증가하면 로그 웨이지가 증가하는 걸로 나왔는데 그래서 요것이 진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숫자인지 0이 아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숫자인지 0.004 0이 물론 가깝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로그 값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죠? 이제 퍼센트의 개념이잖아요. 크게 작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됩니까? 경력이 1년 증가할 때 웨이지가 어떻게 돼요? 경력이 이제 곱하면 0.4% 정도가 지금 증가하는 거거든요. 0.4% 정도가 0.4% 작지 않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관심 있는 건 뭐냐면은 요것이 통계를 유의미하냐? 요건 뭐예요? 0.0017. 요거는 이제 SE 표준오차. 스탠다드 에러, 표준오차. 자, 그랬을 때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요게 실제로 진짜 0보다 큰 것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거 우측 검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측 검정을 하게 되고 우측 검정하게 되고 지금 자유도 어떻게 돼요? 자유도. 자, 추정하는 모습 몇 개습니까? 하나, 둘, 셋, 넷. 자유도는 526 빼기 4, 524가 되고 524에다가 이제 그 유의 수준만 정하면 어디가 임계치인지 알 수가 있죠, 그죠? 봅시다. 자, 일단 T 통계, 검정 통계량은 어떻게 된다? 검정 통계량은 뭐예요, 결국은? 요거 빼기 0 나누기 요거죠, 뭐. 이제는 알잖아요, 그죠? 시험 보실 때도 잘해야 됩니다. 자, 요거 빼기 0 나누기 요거. 대략 한 2.41. T 검정 통계량 2.41 정도. 자유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26 빼기 4, 522. 그죠? 자유도가 엄청 520이면 이제 T 분포표로 가면 무한대거든요. 보십시오. 520이 없잖아요. 무한대거든요. 그러면은 이쪽에 5%를 몰면은 임계치가 1.645예요. 알겠죠? 1.645. 자, 이거 뭐냐면 C는 뭐냐면 크리티컬 발류예요. 크리티컬 발류 임계치. 크리티컬 발류 임계치 0.05. 그러니까 5%일 때 임계치가 1.645다. 1.645다. 만약에 임계치, 그러니까 만약 유의 수준을 1%로 잡겠다. 그럼 임계치가 어디냐? 보실게요. 1%면 어디예요? 요거죠. 0.01. 0.01이면 어디야? 2.316. 그렇죠? 2.316. 2.316. 그렇죠? 2.316. 아셨죠? 자, 보십시오.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여기 5%로 잡으면 여기 1.645거든요. 근데 2.41이잖아요. 검정통이랑 이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즉 무슨 소리냐면은 이거는 0이 아닌 유의미한 양의 수가 맞다. 5% 유의 수준 하에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1%로 해도요. 2.41이 2.316보다 크기 때문에 여전히 1% 유의 수준 하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해요. 아셨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경력이, experience가 시간당에 미치는 영향은 5%나 심지어 더 나가서 1% 유의 수준에서도 통계적으로 0보다 큰 양의 수이다. 0.0041이 0이 아니다 이건 확실하게.
이제 1%에서까지 얘기를 할 수 있다면 굉장히 그죠? 증거가 뚜렷한 거죠. 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저 우측 검정의 예로 해서 다중회귀 모형에서 각각의 추정 개수에 대한 그 가설 검정, 추정 개수에 대한 게 아니고 각각의 모수에 대한 가설 검정을 하는 걸 이제 우측 검정 예를 한번 일단 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좌측 검정, 양측 검정에 대해서 이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